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배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금리 주시 속 변동성 장세, 주가 달러 떨어지고 국채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69%, S&P 500 지수는 0.81%, 다우존스 지수는 0.46% 내려서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2.09%, 테슬라는 4.45% 내리면서 기술주들은 모두 내렸고요. 일부 가치주들은 올랐지만 대부분 많이 내렸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배드 시나리오. 앞으로 할 얘기는 시나리오지 이렇게 된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투자 지침 아니면 뭐 대응 지침 이런 것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그제 나스닥 폭등과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요즘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변동성이 심한 장은 한 가지 포지션만 잡아야지 부안해동해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반복하면 계좌가 녹습니다. 어제 내린 이유는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는 1.4% 이하, 그러니까 1.39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주 국채 시장의 매도 규모와 속도는 눈길을 끌었다며 시장 전개에 대해서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그동안 금리가 오르면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다른 연준 이사와 달리 구두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 가격이 올라갔고요. 반대로 수익률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1.4% 이하로 떨어졌으나 곧 1.4%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연준 이사의 발언으로 금리는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시장은 금리와 관계없이 연준 인사가 얼마나 걱정이면 이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 이사가 이제는 좀 시장 금리가 좀 많이 오르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인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기죠. 진행 중인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인상의 원인을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홍콩의 거래세 인상 등을 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중국 긴축의 신호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에서 미국, 유럽이 버블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외 금융시장 버블 우려에 하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거주사옥이라는 사람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유럽과 미국 여타 선진국 금융시장은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실물 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혼란을 막고 자본 유입을 관리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의 버블이 중국으로 건너오면 중국의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이 뛸 것이고 이것이 중국의 버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긴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지금은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서구의 버블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코스피는 줄줄 흘러내립니다. 앞으로 중국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코스피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박스 피해서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코스피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뭐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0.9에서 1.4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미국 국채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떨어지고요. 가치주는 버티는데 지금은 가치주도 같이 동반 약세인 것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부터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의 대책이 없다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가서 1.5를 넘어 1.6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준 의사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만약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이 더 가팔라진다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마이너스 3%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파월 의장은 YCC를 할 수도 있죠. YCC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연준이 10년물 국채를 시장에서 직접 사서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면 금리가 뭐 1.4에서 1.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뭐 1.3,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빠르면 3월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3월 중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예. 파비오 파네타 유럽 중앙은행 22 이사는 이날 박건희 대학 강연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명목 GDP 가중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은 반갑지 않으며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금리 상승에 직접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 시장이 금리를 올리고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파월 의장도 이렇게 직접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개입은 YCC입니다. 시장은 종종 연준에게 도발을 하면서 자극을 하죠. 만약 배드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20%, 25% 떨어질 때마다 말뚝박기로 매수하면 됩니다. 만약 파월 의장의 YCC가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3% 룰과 관계없이 주식 비중을 100% 늘리면서 올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주가 하락의 요인을 연준이 제거했기 때문이죠. 위는 시나리오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 배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상승은 일어나고 결국 나스닥은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말뚝박기로 버티다가 연준의 YCC가 나오면 주식을 전부 매수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네이버가 쿠팡을 따라하는 이유. 당일 배송 띄우는 네이버 대 카톡 쇼핑 키우는 카카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는 빠른 배송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문한 물건이 당일 도착하는 서비스도 시험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 네이버는 가능한 한 빨리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약 55조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자 네이버가 쿠팡의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의 강자는 롯데와 신세계죠. 그런데 이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고객이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네이버 쇼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이탈자 절반 네이버로 갔다. 결국 네이버 쇼핑은 오프라인 고객을 뺏어서 온라인 쇼핑의 20.9% 점유율로 1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2등은 17%로 쿠팡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의 모델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모델은 중개업체라는 것이죠. 중개업체는 고객과 상점을 이어주는 중개업체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그로퍼브와 도어대시라는 배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어대시가 38%로 1등입니다. 그로퍼브는 31%로 2등이죠. 그런데 그로퍼브는 2018년도까지 1등이었습니다. 왜 그로퍼브는 도어대시에게 밀렸을까? 그로퍼브는 중개업체이고요. 도어대시는 직접 배달업체입니다. 그로퍼브는 배달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귀찮고요. 돈도 많이 들죠. 따라서 중개만 했는데요. 도어대시는 직접 배달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점유율에서 38%로 아주 크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직접 배달 인력을 고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맛집을 개발할 수가 있죠. 즉 배달을 하지 않은 오프라인 상점의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달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온라인 앱에다 이렇게 상점을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은 더 많은 오프라인 상점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중개만 하는 그로퍼블은 시장 점유율에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1등의 온라인 쇼핑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쿠팡의 직접 배달, 그것도 당일 배송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달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접 고용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CJ 대한통운을 자회사로 둔 CJ그룹과 지분을 맞교환하며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CJ 대한통운과 물류를 강화한다. 이런 거지. 직접 배달 업체를 인수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처럼 직접 고용이면 몰라도 당일 배송이 협업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네이버가 당일 배송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저 같아도 네이버 쇼핑으로 물건을 고르고 쿠팡에서만 가격이 비슷하면 쿠팡에서 물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월 2,900원만 내고 쓰는 월정액 모델인 로켓와우에 가입했기 때문이죠. 로켓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하나를 사더라도 무조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전부 그렇게 당일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전부 배달료가 공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그러니까 로켓 배송으로 이제 된 물건들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재 배달 시장은 중개에서요, 직접 배달 그리고 구독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은 직접 배달과 구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점유율 1등을 지키려면 직접 배달, 구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 구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이란 것이 배달료 공짜가 아니고요.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해서 적립금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 쇼핑을 했더니 이렇게 적립금을 하고 2,900원 낼 것이냐 이렇게 팝업 창이 뜨더라고요. 이래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네이버는 몸쓰기 싫어하는 머리 좋은 운동선수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조만간 쿠팡이 네이버를 밀어내고 온라인 쇼핑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2월 25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이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배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